기원전 15세기 고대 도시 테베에서 아멘헤브라는 왕실 서기관이 증언을 기록했습니다. 테베는 나일강이 하늘에 닿을 듯한 신전들을 지나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파라오들은 테베를 살아있는 신으로 통치했습니다. 아멘헤브는 자신의 글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갈대펜을 파피루스에 누르면서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봉사와 성스러운 의무에 대한 사제직의 모든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아멘헤브는 안반에 새겨진 지하 공간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 공간들은 하토르 신전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그 신전에 들어간 200명의 여사제들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다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번식 의식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은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공간들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는 신성한 존재들의 종족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 한 대사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신에게 봉헌된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인 유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헤브는 자신의 기록을 구리 원통에 봉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무덤에 숨겼습니다. 그는 언젠가, 아마도 수세기 후에는 누군가가 진실을 발견하기를 바랐습니다. 이 진실은 하토르 신전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파라오 투트모스 3세의 통치 기간 동안 발생했습니다. 그 발견은 3000년 이상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습니다. 1923년 귀족들의 계곡을 발굴하던 영국 고고학자들이 그의 무덤을 온전히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큰 경악과 함께 그의 증언을 번역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범죄의 증거를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종교 당국은 수천 년 동안 이 범죄들을 성공적으로 은폐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아멘헤브가 자신의 조사를 통해 무엇을 발견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조사는 기원전 145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토르 신전으로 사라진 여사제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사제 멘케페레스 엔브가 그 지하 공간들에서 무엇을 만들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고대와 현대 이집트 당국이 왜 이 기록을 억압하려 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멘헤브의 증언에 이름이 남아있는 특정 여성들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가 기록한 물리적 증거들이 자세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 급습 사건도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집트 전역의 신전 감독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여파를 논의할 것입니다. 아멘헤브가 그 지하 공간들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발견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00명의 여사제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기 전에 설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작전은 아무도 막지 않은 채 3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원전 1480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그러한 공포가 가능했던 세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이는 결국 아멘헤브의 조사로 이어진 첫 번째 실종 사건을 드러낼 것입니다. 종교적 권위가 어떻게 조직적인 학대를 가능하게 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이 전체 영상을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기관의 권력이 어떻게 가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을 침묵시키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체 공동체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사람이 외면하기를 거부할 때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배우게 될 내용은 고대 증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증언을 공개할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 종교에 대한 편안한 가정들에 도전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본성이 3000년 동안 얼마나 적게 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의 위치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이 잊혀진 역사들이 전 세계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저는 이 증거의 현대적 발견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 처음에는 그것이 억압되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고고학 조사가
아멘헤브의 기록에 대해 무엇을 확인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고대 테베로 다시 데려가겠습니다. 그곳은 100개의 문이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성들이 누구였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토르 신전에서 봉사하게 되었는지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원전 1480년의 테베는 이집트의 정치적, 종교적 수도였습니다. 그곳은 이집트 제국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18왕조 파라오들은 이집트의 국경을 남쪽 누비아에서 북쪽 시리아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로써 동부 지중해 전체를 지배하는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정복된 영토에서 테베로 곡물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누비아 광산에서는 금이 도착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백향목이, 가나안에서는 포도주와 기름이 들어왔습니다. 노예와 이국적인 동물들은 너무나 먼 땅에서 왔기에 대부분의 이집트인들은 이야기로만 그들을 알았습니다. 제국의 부는 하나의 도시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부의 상당 부분은 테베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했던 거대한 신전들을 통해 유입되었습니다. 하토르 신전은 나일강 서안에 위치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절벽 원형 극장 속에 지어졌습니다. 이 절벽들은 구조물 뒤편으로 극적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하토르는 사랑, 아름다움, 음악, 그리고 모성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풍요와 성의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역들 때문에 그녀의 신전 봉사는 특히 민감하고 신중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신전 복합체는 5에이커가 넘는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파라오들의 장면으로 장식된 거대한 탑문들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안뜰에서는 숭배자들이 축제 동안 모일 수 있었습니다. 내부 성소들은 사제직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전역의 귀족 가문 출신 젊은 여성들은 하토르의 여사제 자리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이것은 비천한 신전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 가족에게 명예를 가져다주는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귀족 가문들을 딸들을 통해 여신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12살의 어린 소녀들이 하토르 신에게 봉헌되었습니다. 그들은 정결 서약을 하는 정교한 의식들을 거쳤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흰색 아마포 의복과 구리 거울을 받았습니다. 이 물품들은 그들을 미의 여신 하토르의 하녀로 표시했습니다. 기원전 1480년의 하토르 대사제는 멘케페레스 엔브라는 이름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가장 명망 높은 사제 가문 중 한 곳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여러 세대 동안 테베의 위대한 신전들에서 봉사했습니다. 멘케페레스 엔브는 신전 학교인 생명의 집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사제들은 상형 문자, 천문학, 의학, 그리고 신성한 의식들을 배웠습니다. 이 의식들은 우주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하토르 신전의 지도직을 맡았을 때 42살이었습니다. 파라오 투트모스 2세가 직접 그를 임명했습니다. 그는 30년 이상 이 직책을 유지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딸들을 봉사하게 보낸 가족들에게 멘케페레스 엔부는 이상적인 종교 지도자로 보였습니다. 그는 박식하고 위엄 있으며 여신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의식들을 정확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신전이 이집트와 가장 신성한 장소 중 하나라는 명성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도 신전의 거대한 벽 뒤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공개된 안뜰과 공식 성소들을 넘어 멘케페레스 끔찍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제직이 지킨다고 주장하는 모든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결국 조사로 이어진 첫 번째 젊은 여성의 실종은 네페르티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한 세기 후에 태어날 유명한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네페르티티는 멤피스 출신의 귀족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14살이었습니다. 지방 총독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그 임명을 가족에게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녀를 하토르 신에게 봉헌했습니다. 네페르티티는 기원전 1480년에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그 의식에 참석했습니다. 수십 명의 다른 귀족 가문들도 딸들이 봉사를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3년 동안 네페르티티의 가족은 신전으로부터 정기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들은 딸이 학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찬송가와 의식들을 배우고 축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여신에 대한 헌신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보고는 중단되었습니다. 네페르티티의 아버지인 우세르 몬투는 딸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테베로 갔습니다. 하급 사제들은 그에게 딸이 심화 훈련을 위해 선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훈련은 신전의 내밀한 신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큰 영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수년 동안 지속될 고립과 명상의 기간에 들어가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어떤 방문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신은 가족 유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우세르 몬투는 이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제직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신전들은 단순히 종교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광대한 영지를 통제하고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때로는 지방 총독들의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신전이 내부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력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족의 사회적 지위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우세르 몬투는 괴로웠지만 침묵한 채 멤피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딸이 훈련을 마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딸이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더 많은 젊은 여성들이 하토르 신전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심화 훈련을 받으러 간다고 여겨졌습니다. 일부는 성스러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해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신성한 신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가족들이 서로에게 속삭이기 시작할 만큼 일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적으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전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유지했습니다. 속삭임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은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하토르 신전은 계속해서 젊은 여사제들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공개 축제들을 거행했습니다. 그것은 테베의 가장 권위 있는 종교기관 중 하나로서 계속 기능했습니다. 이 가족들 중 아무도 알지 못했고 대부분의 하급 사제들도 의심하지 못했던 것은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신전 복합체 아래에는 미로처럼 얽힌 공간들이 존재했습니다. 멘케페레스 엔버와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만이 아는 숨겨진 통로들이 접근을 제공했습니다. 이 공간들은 테베 언덕의 안반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원래 신전 건설 당시 저장 공간으로 파였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그것들은 확장되고 개조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지하 복합체가 되었습니다. 이 복합체에는 심화 훈련에 들어갔다고 여겨지던 여성들이 수용되었습니다. 그곳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지상의 세계와 고립된 채 네페르티티와 수십 명의 다른 젊은 여사제들이 갇혀 살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멘케페레스 엠부에 의해 이용되었습니다. 그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류 종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인간들은 하토르의 여사제들과 남성들의 결합에서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이 남성들은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이 공간들은 장기 거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장실은 곡식과 건조식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수조들은 바위를 깎아 만든 수로에서 빗물을 모았습니다. 수면 공간에는 갈대 매트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포로 여성들이 천을 짜고 생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작업실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발적인 거주자들을 위한 기숙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이 공간들은 나무 문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이 문들은 밖에서 빗장을 걸 수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지역을 끊임없이 감시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절대적인 비밀을 맹세한 사제 견습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전의 숨겨진 층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1480년부터 기원전 1466년까지 14년 동안 이 체계는 심각한 도전 없이 기능했습니다. 멘케페르센부는 어떤 가족이 딸들을 신전으로 보낼지 신중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는 먼 도시에서 온 소녀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자주 방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훈련 중인 여사제들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가끔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그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는 또한 테베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및 관리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토르 신전은 그들의 정치적 야망에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전의 자율성을 보호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관행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46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멘케페르센부가 세심하게 구축한 시스템을 해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판부라는 이름의 상인이 테베의 여러 신전에 곡물을 공급했습니다. 그는 하토르 신전의 구매 패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신전은 알려진 사제와 여사제의 수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판부는 강 부두에서 다른 상인들에게 이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물품들이 그곳에서 싣고 내렸습니다. 그는 하토르 신전이 등유, 의료용품, 직물도 비정상적으로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구매는 신전 단지 내에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신전이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수용 인구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판부는 대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수사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토르 신전에 실제로 몇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물품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다른 저장 공간이 있었을까요? 초가분을 설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다른 상인들과 노동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공유할 자신들의 관찰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전에 도자기를 배달하던 한 남자가 이상한 소리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때 주 성소 아래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많은 여성의 목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찬송하거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제는 그것이 단순히 음향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신전 황희 시스템의 바람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전 보수 작업을 했던 석공은 특정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들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통로로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비정상적으로 잘 관리되고 단단히 봉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버려졌다고 알려진 지역치고는 이상했습니다. 이러한 관찰과 소문의 조각들이 천천히 쌓였습니다. 그것들은 테베 전역의 노동자들과 상인들이 소통하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떤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 패턴은 하토르 신전에서 숨겨진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종교적 권위를 통해 유지되는 비밀 유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신전 단지의 일부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기원전 1460년에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아멘하비 공식 조사를 시작하기 6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모호한 의심들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토르 신전의 젊은 사제가 침묵의 규율을 깼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이였고 그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멘케페르센부는 자신의 신도들 사이에서 이 규율을 신중하게 가르쳤습니다. 하이는 사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신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형 문자와 의례 문헌을 배웠습니다.
그는 젊은 성직자들의 계급을 거쳐 승진했습니다. 이 성직자들은 신전의 공공구역에서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모든 젊은 사제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특정 신전 구역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곳은 더 높은 신비에 적절히 입문한 자들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의심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정상적인 신전 계급 구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460년의 하인은 야간 경비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어둠이 내린 후 신전 경내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도둑이 신전 보물을 훔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경비 임무 중 하나에서 자정 무렵 하인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달은 어두웠고 신전은 조용했습니다. 그 소리는 주 성소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바람 소리나 음향 효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틀림없는 사람의 목소리, 즉 여성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리듬에 맞춰 노래하거나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토르에게 바치는 창화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단어들을 명확히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하인은 그 소리를 따라 성소 뒤편의 한 창고로 갔습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담은 암포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노래 소리는 이 방 아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신전의 기초 아래 어딘가에서 발산되었습니다. 그는 방을 조심스럽게 수색했습니다. 그는 돌바닥의 한 부분이 단단한 포장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그것은 나무 해치였습니다. 이 해치는 얇은 석고와 모래층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변 바닥과 연속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해치는 위에서 소의 볼트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인은 그날 밤 그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견에 겁을 먹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그는 그 창고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고위 사제들이 매일 여러 번 그곳을 방문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들은 멘케페르센부 직속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성직자들이 없을 때 항상 방문했습니다. 감식집니다. 그들은 항상 봉인된 바구니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것들은 음식이나 물품을 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해치를 열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바구니 없이 돌아왔습니다. 때로는 더러운 리넨이나 빈 도자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 물품들을 조심스럽게 처리했습니다. 하인은 자신이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알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위험할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대신 그는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른 신전에서 봉사했던 은퇴한 사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인은 자신이 관찰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전들이 성소 아래에 숨겨진 방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인지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겁에 질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이에게 자신이 본 것을 잊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언급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가능하다면 다른 신전으로 정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이가 설명을 요구하자 그의 아버지는 마침내 무언가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하토르 신전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이든 사제들 사이의 속삭임은 여러 문제들을 시사했습니다. 그들은 대사제 멘케페르센부가 승인되지 않은 의식을 행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사제들을 적절한 것 이상으로 격리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가 여신에게 선택받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사제단이 승인하지 않을 특별한 임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소문은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대사제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도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얻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이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무지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하토르 신전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인은 이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1459년 봄, 침묵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다른 야간 경비 중에 하인은 지하 구역에서 다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비명 소리였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여성의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고위 사제들이 해치를 통해 내려갔습니다. 하인은 그들이 리넨에 쌓인 꾸러미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기일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전의 소각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곳은 봉헌물과 성물이 태워지는 곳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인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다른 사제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들이 멘케페르센부의 시스템의 일부이거나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대신 그는 서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이 서기관은 궁전 행정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왕실과 연줄이 있는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아멘호테프라는 이름의 이 서기관에게 자신이 관찰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아멘호테프에게 자신의 관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해치와 지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고위 사제들이 물품을 가져오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아기의 시신일 수도 있는 것을 치우는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전 아래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비명 소리에 대해 말했습니다. 아멘호테프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자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어났는지 물었으름. 하인은 몇 명의 여성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고위 사제들은 얼마나 자주 지하 구역을 방문했습니까? 어떤 종류의 물품들이 운반되고 있었습니까? 그는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는 행정 기록 유지에 훈련된 사람의 정확성으로 하이의 관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 아멘호테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과 하이의 삶 모두를 바꿀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록을 상관에게 가져갔습니다. 이 사람은 신전 행정국의 수석 서기관이었습니다. 아멘호테프는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하토르 신전의 내부 관행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신전들은 자율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왕실 행정부는 그들의 세금 기록과 조공 납부를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 관행을 조사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고 잠재적으로 위험했습니다. 수석 서기관은 아멘호테프의 권고를 즉시 기각했습니다. 어떤 범죄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는 젊은 사제의 혼란스러운 관찰 내용만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정상적인 신전 활동의 해석으로 간주했습니다. 멘케페르센부는 테베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여러 세대 동안 파라오를 섬겼습니다. 그가 승인되지 않은 의식을 행한다고 제안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여사제들을 부적절한 환경에 두는 것 또한 중대한 비난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훨씬 더 많은 증거를 필요로 했습니다. 야간 경비원의 이상한 소리에 대한 진술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멘호테프의 경력은 거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패턴을 알아차리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이의 증언에 뭔가 그를 깊이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비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토르 신전에 물품을 공급하는 상인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리를 하거나 물품을 배달하는 노동자들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곡물 상인 판부가 몇 년 전에 수집했던 것과 동일한 관찰 조각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기관의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6개월에 걸쳐 아멘호테프는 파일을 작성했습니다. 이 파일은 하토르 신전 운영의 특이한 측면들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파일은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을 기록했습니다.
음식 구매량이 알려진 인구를 초과했습니다. 제한 구역은 버려지지 않고 활발히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젊은 사제들은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재배치되거나 침묵을 강요당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어린 여사제들은 고급 훈련에 들어갔지만 결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주기적인 안심 메시지만 받았을 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아멘호테프의 파일은 결국 한 왕실 관리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관리는 해고되거나 위협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파라오의 개인 행정수석 서기관인 아멘하비였습니다. 그는 투트모세 3세 파라오를 20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종교기관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했습니다. 아멘합은 52살이었으며 신중했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고려 사항보다 파라오에게 충성했습니다. 그가 아멘호테프의 문서를 검토했을 때 그는 젊은 서기관이 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부적절한 무언가를 암시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이것은 테베의 주요 신전 중 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조사해야 할 무언가였습니다. 강력한 대사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기원전 1454년 가을, 아만하브는 공식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파라오 투트모세 세 번째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이는 하토르 신전의 행정 및 시설을 조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요청은 신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비난은 피했지만 신전 관행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파라오는 허락을 내렸습니다. 그는 아만하브에게 신전 기록을 조사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는 사제와 여사제를 면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신전의 모든 구역을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신전의 적절한 운영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한 구역들이었습니다. 임박한 조사를 통보받은 멘케페르렙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아만하브를 신전에 환영했습니다. 그는 공식 기록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그를 의식에 참관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또한 그는 아만하브가 면담하고 싶은 사제들과 이야기하도록 허락했습니다. 대사제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조사에 심지어 즐거워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관료적인 형식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신전의 모범적인 행정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만하브는 피상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1454년 늦가을, 그는 4주 동안 체계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하토르 신전 운영의 모든 측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공공구역에서 보이는 사제와 여사제의 수를 세었습니다. 그는 그 수를 식량 구매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그는 딸들이 신전에 봉사하러 간 가족들을 면담했습니다. 그는 자녀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끊긴 후 몇 년이 지났는지 기록했습니다. 그는 신전의 건축 계획을 조사했습니다. 그는 저장소 또는 접근 제한 구역으로 표시된 곳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알려진 방들이 신전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을 수용할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이 물품들은 복합단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조사 결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무언가가 은폐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신전은 약 300명에게 충분한 식량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전 활동에서는 약 80명의 사제와 여사제만이 보였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53가족이 딸들을 신전에 봉사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의식에 참여하는 여사제는 12명뿐이었습니다. 가족 방문을 할 수 있는 여사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전 복합단지에는 넓은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역들은 제한되거나 위험한 곳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하급 사제들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유지보수 직원들은 이 공간들이 놀랍도록 잘 관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위험하다고 알려진 구역에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만하부가 멘케페르렙에게 이 조사 결과를 제시했을 때 대사제는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식량은 자선 활동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토르 신전의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고급 훈련 중인 여사제들은 명상과 의식적인 격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는 더 높은 수준의 봉사를 위한 힘들지만 필수적인 준비였습니다. 제한된 구역에는 신성한 물건과 경전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종교적 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없었습니다. 각각의 설명은 그 자체로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들으니 짜여지고 연습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된 답변처럼 들렸습니다. 아만하부는 멘케페르렙 셈부가 예상했던 질문에 대비했습니다. 아만하부는 그 답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잘못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패턴만이 숨겨진 무언가를 시사했습니다. 이것은 신중한 관리와 종교적 권위를 통해 유지되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도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사는 거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아만하부는 행정상의 불규칙성을 지적하는 신중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멘케페르렙 셈부는 자신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는 신전의 자율성과 종교적 권위를 방패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왕실 서기관조차 이러한 방어를 쉽게 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사막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기원전 1454년 아케트의 두 번째 달 20번째 날 아침,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나일강의 연례 홍수가 물러나는 시기였습니다. 농부들은 새로워진 흙의 작물을 심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네브라는 농부가 테베 남쪽에서 자신의 관가의 수로와 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세네브는 처음에는 시체라고 생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막 가장자리 근처의 진흙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그 시체가 살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거의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인은 찢어지고 더러워진 흰색 아마포 옷 조각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옷은 하토르의 여사제들이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심하게 다쳐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은 헐고 감염되어 있었으며 신발 없이 몇 마일을 걷거나 기어왔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또한 장기간의 영양실조 징후를 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손목과 발목에 흉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흉터는 장기간의 구속과 일치했습니다. 그것들은 그녀의 피부에 변색된 조직의 띠를 남겼습니다. 즉 그러한 흔적은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금속 족쇄를 착용함으로써만 생길 수 있었습니다. 세네브는 그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이어서 아들을 가장 가까운 신전으로 보내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 여인은 부분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비록 힘없이였지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무트나즈마트라고 밝혔습니다. 무트나즈마트는 아스완 총독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8년 전 하토르 신전에 봉헌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13살이었습니다. 네바문이라는 이름의 의사는 생명의 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테베 귀족들을 위한 진료를 운영했습니다. 네바문은 이것이 평범한 질병이나 부상 사례가 아님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 여인의 상태는 장기간의 감금과 학대를 시사했습니다. 그녀가 하토르의 여사제라는 사실은 상황을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당국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네바문은 궁궐 행정부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잠재적인 증거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증거는 최근 마무리된 하토르 신전 조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아만하부는 세네브의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2명의 왕실 서기관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무트나즈마트의 증언은 다음 3일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력은 오락가락했고 트라우마와 싸웠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증언은 아만하브가 통상적인 조사로는 얻을 수 없었던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무트나즈마트는 신전의 공공구역에서 끌려간 것을 묘사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입회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특별 훈련을 위해 선발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훈련은 그녀를 여신에게 가장 높은 봉사를 할 준비를 시킬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통로를 따라 안내되었습니다. 그녀는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기름 램프로만 밝혀진 지하 방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다른 젊은 여성들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무트나즈마트가 묘사한 방들은 넓은 방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안반을 깎아 만든 중앙 복도에서 뻗어 있었습니다. 이 복도들은 신전 아래에 있었습니다. 각 방에는 갈대 매트에서 자는 여러 여성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고 염색되지 않은 아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짧게 잘려 있었습니다. 어두운 램프 불빛 속에서 그들은 모두 똑같아 보였습니다. 고위 사제들이 그들을 지켰습니다. 이 사제들은 멘케페르렙 센부를 직접 섬겼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하려는 의지 때문에 특별히 선발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대사제의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무트나즈마트는 멘케페르렙 센부가 정기적으로 방을 방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번식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하토르가 자신을 선택했다고 믿었거나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종의 인간을 창조하려고 했습니다. 이 인간들은 신중하게 통제된 결합에서 태어날 것이었습니다. 그 결합은 그의 여사제들과 지능 및 신체적 완벽함을 기준으로 선택된 남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남성들은 주기적으로 항상 밤에 방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내려올 때 항상 눈가리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중에 위치를 식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의식에서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거부는 처벌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의 고립, 식량과 물의 제한, 그리고 경비병에 의한 구타가 포함되었습니다. 임신은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은 약간 더 나은 식량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임신 기간 내내 그리고 출산 후에도 감금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방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지하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들은 감금된 여성들에 의해 공동으로 돌봐졌습니다. 아이들은 햇빛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신에게 선택된 신성한 존재라고 교육받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트나즈마트 자신도 8년의 감금 생활 동안 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인 아들은 유아기의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지하 환경은 아이들 사이에서 그러한 질병을 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멘케페르렙 센부가 아이들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아이인 딸은 무트나즈마트가 탈출했을 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 딸은 이제 3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하방 외에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 어둠 속에서 태어난 다른 아이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트나즈마트의 탈출은 기회와 절박함이 결합되어 이루어졌습니다. 경비병 중 한 명이 부주의했습니다. 그는 물품을 운반하는 동안 통로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무트나즈마트는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그런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순간이 오자 그녀는 달렸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공기 흐름을 따라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 흐름이 위로 이어진다고 희망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신전 저장 구역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밤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밭을 가로질러 사막을 향해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무트나즈마트는
다른 정착지에 도착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맨케페르랩 센부의 경비병들이 그녀를 다시 붙잡기 전에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추정하기로 3일 동안 걷고 기어갔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숨고 밤에는 움직였습니다. 하토르 신전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말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함께 절박함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그녀는 시도 중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농부의 집에 누워 왕실 서기관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맨케페르랩 센부가 30년 동안 성공적으로 숨겨왔던 진실을 마침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만하부는 무트나즈마트를 신중하게 심문했습니다. 그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녀가 탈출에 사용했던 입구의 위치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이해한 대로 지하방들의 구조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녀가 감금 상태에서 알고 지냈던 다른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경비병들의 일상과 맨케페르랩 센부의 방문 시기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아만하부는 여성과 아이들이 살았던 환경도 기록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지하에 감금된 여성의 수를 추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최소 200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추정치는 그녀가 8년 동안 보았던 여러 여성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오고 가거나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날들이 뒤섞였습니다. 경비병들은 여성들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러한 유대감은 조직적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만하부가 그녀의 증언을 정리하면서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행동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의무는 정치적 결과나 종교적 권위에 대한 모든 우려를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신전 아래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하토르 여사제들에 대한 모든 적절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인간 발달을 박탈당했습니다. 한 대제사장은 자신이 의식이라고 부르는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실상은 이것은 조직적인 학대였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망상으로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기원전 1454년 아케트의 두 번째 달 23번째 날, 아만헤는 무트나즈메트의 증언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파라오 투트모세 3세에게 이 증언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비공개 알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군주와 그의 재상, 그리고 아문 대제사장만이 참석했습니다. 아문 대제사장은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적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파라오 자신 다음 가는 권력을 가졌습니다. 무트나즈메트의 신체 상태는 증언의 정확성에 대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파라오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아만헤에게 왕실 경비대를 소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경비대는 같은 날 하토르 신전을 급습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맨케페르 센부가 무트나즈메트의 탈출과 증언을 알기 전에 취해졌습니다. 또한 증거가 파괴되기 전에도 시행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여성들이 옮겨지거나 살해되어 발각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했습니다. 아문 대제사장이 급습에 동행할 것이었습니다. 이는 종교적 권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신전 자율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 주장에 맞설 것이었습니다. 정오까지 50명의 무장 경비대가 궁전에 집결했습니다. 아만헤와 그의 서기관들도 함께했습니다. 아문 대제사장은 자신의 신전에서 여러 명의 고위 사제들을 데려왔습니다. 의사 네바문 또한 그들과 합류했습니다. 네바문은 그들이 발견하는 모든 여성에 대한 의학적 평가를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토르 신전으로 공개적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은밀히 행동하려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수와 대형은 이것이 공식적인 조치임을 알렸습니다. 이는 파라오 자신에 의해 승인된 것이었습니다.
멘케페레센부는 신전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지만 아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설명이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고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이것들은 아마네의 이전 조사 때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멘케페레센부는 이 무장 침입의 의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를 신성한 공간과 신전 자율성에 대한 침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모든 사제단에게 터무니없는 정부 간섭으로 보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네의 반응은 간단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무트나즈메트의 증언을 읽었습니다. 그는 지하 공간을 묘사한 1000몇 단락을 낭독했습니다. 아마네는 여성들을 감시했던 특정 사제들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는 일과와 배치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하에 감금되었던 사람만이 그러한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었습니다. 멘케페레센부가 듣는 동안 그의 표정은 변했습니다. 분노에서 인식을 거쳐 변했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가까운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체계가 마침내 뚫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사막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여러 가지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혼란스러운 여성의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트라우마로 인한 망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멘케페레센부는 신전 아래의 공간이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고대의 건축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하토르 여신 자신으로부터 연구를 수행할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상의 권력이 신성한 명령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이고 문서화된 증언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파라오의 명확한 명령에도 직면했습니다. 아마네는 멘케페레센부에게 즉각적인 접근을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신전의 모든 영역을 포함했습니다. 그는 특히 무트나즈메트가 묘사했던 지하 공간을 요구했습니다. 대제사장이 거부하자 그는 종교법이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특정 성스러운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실 경비대는 그를 지나쳐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문 대제사장은 어떤 종교법도 파라오의 권위를 능가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저항은 반역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살아있는 신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해내렸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급습으로 밝혀진 것은 무트나즈메트의 충격적인 증언마저 능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마네는 수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영역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경비대원들은 무트나즈메트가 묘사한 바로 그곳에서 지하 공간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저장실 안에 있었습니다. 입구는 와인 암포라 선반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석고와 모래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바닥과 연속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경비대원들이 해치를 강제로 열자 그들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깎아 만든 계단이 안반을 뚫고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이 계단은 신전의 공식 건축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된 공간으로 통했습니다. 아마네는 기름 램프를 들고 먼저 내려갔습니다. 경비대원, 사제,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를 뒤따랐습니다. 그들은 발견한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었습니다. 계단은 50피트 이상 아래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은 온도가 눈에 띄게 시원해질 정도로 깊었습니다. 위신전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계단 맨 아래에는 쇠막대로 고정된 나무 문이 있었습니다. 경비대원들이 막대를 제거하자 그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램프 불빛은 어둠 속으로 뻗어나가는 복도를 드러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여러 개의 공간들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들어선 공간은 잠자는 곳이었습니다. 가로 30피트, 세로 20피트 크기였습니다. 이 방에는 갈대 돗자리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그곳에 누워 있을 수 있었습니다. 경비대원들이 들어섰을 때 23명의 여성들이 이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램프 불빛과 갑작스러운 침입에 공포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먼 벽 쪽으로 움츠려 들었습니다. 여성들은 분명히 처벌이나 그보다 더한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염색하지 않은 리넨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짧게 잘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햇빛 없이 살았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명이 눈에 띄게 임신 중이었습니다. 2명은 젖먹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만해는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실 서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만해는 파라오의 권한으로 신전을 조사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혹독한 처벌에 대해 들어왔습니다. 이는 탈출을 시도할 경우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밝힐 경우에도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처벌은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지상에 사는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서기까지는 시간과 끈기 있는 질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들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포로들 사이에서 비공식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는 듯 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마네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타하트였습니다. 타하트는 17년 전 하토르 신전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1471년이었습니다. 델타 지역 출신의 상인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여신에게 바쳤습니다. 그녀는 신전에 도착한 지 몇 주 만에 지하 공간으로 끌려왔습니다. 타하트는 특별 훈련을 위해 선택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때부터 지하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17년 동안 그녀는 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중 3명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제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경비대원들은 아직 이 공간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비대원과 사제들이 지하 복합시설을 탐사하면서 메렌레센부의 작전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타하트와 22명의 다른 여성들이 살았던 공간은 여러 수면 구역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 너머에는 복도로 연결된 추가 여성들을 수용하는 다른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임산부 전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제공받았습니다. 다른 구역들은 격리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항하는 여성들이 복종할 때까지 어둠 속에 감금되었습니다. 원시적인 의료시설로 꾸며진 공간들도 있었습니다. 출산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병든 아이들은 약초요법으로 치료되었습니다. 감금된 여성들이 이 치료법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약들은 경비대원들이 제공한 보급품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저장실도 있었습니다. 이 방들은 곡물, 건조식품, 직물, 그리고 도자기로 가득했습니다. 숨겨진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급품이 그곳에 보관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이 인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저수조는 바위를 뚫어 만든 수로에서 빗물을 모았습니다. 이 물 덕분에 지하 복합시설은 거주 가능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이들로 가득 찬 공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이는 젖먹이부터 10대 후반에 이르는 청소년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들 모두 이 지하 어둠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두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공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박탈당한 양육의 신체적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나이의 건강한 아이들보다 작았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너무 창백하여 반투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경비대원들이 가져온 램프 불빛에 힘겨워 했습니다. 이 눈들은 영원한 어둠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질병이나 발달 문제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영양실조와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메렌레센부가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했습니다.
아만에는 지하 공간에서 137명의 여성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모든 방을 수색하고 기록한 후에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들 모두 10대 시절에 신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 지하 체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감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남성들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종종 그들은 아버지의 신원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62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젖먹이부터 14살 소녀까지였습니다. 이 소녀는 이 공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깎아 만든 안반이 아닌 땅을 걸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들은 끔찍했습니다. 이것은 신전 봉사에 들어왔던 모든 여성들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메렌 레셈브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30년간의 기간을 포괄합니다. 아마네의 이전 연구는 50세 가구를 문서화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딸들을 신전으로 보냈습니다. 그 여성들 중 41명만이 공간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발견된 137명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설명은 전체 급습 중 가장 충격적인 발견에서 나왔습니다. 주거 구역을 넘어 지하 복합시설의 가장 깊은 곳에서 경비대원들은 공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공간들은 진흙 벽돌 벽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 벽들이 뚫리자 경비대원들은 매장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 메렌 레셈브는 여성과 아이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수십 년간의 작전 기간 동안 사망했습니다. 시신들은 이집트 엘리트들처럼 정성스럽게 미라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리넨에 쌓여 바위를 깎아 만든 방에 쌓여 있었습니다. 시원하고 건조한 지하 환경이 그들을 부분적으로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백한 부패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아만해는 이 유해들의 신중한 집계와 문서화를 명령했습니다. 이 암울한 작업을 수행한 서기관들은 73구의 시신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은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분명히 젖먹이나 아이들이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확실하게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패된 유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증거는 여러 가지 원인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는 질병이나 출산 중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 포함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폭력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두개골 골절이나 부러진 뼈는 지나친 처벌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육이 아닌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73구의 시신과 137명의 살아있는 여성들을 합치면 200명이 넘었습니다. 이는 메렌 레셈브의 작전 규모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메렌 레셈브는 여사제들을 체계적으로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여사제들은 그의 신전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번식 실험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실험이 종교적으로 승인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개인적인 망상이었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학대와 결합된 것이었습니다. 최후의 결정적인 증거는 메렌 레셈브 자신의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록들은 그의 개인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던 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방은 지하 복합시설 내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 개의 등잔불 아래 대사제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상세히 문서화했습니다. 파피루스 두루마리에는 방으로 끌려온 모든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날짜, 가족 배경, 신체적 특징이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두루마리에는 출생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진 경우에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메렌 레셈브가 육성하려고 했던 특성들도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특성들에는 지능, 신체적 힘, 아름다움, 건강이 포함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두루마리들은 메렌 레셈브가 자신의 신학적 정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하토르가 꿈속에서 자신에게 나타났다고 기록했습니다. 하토르는 그에게 새로운 인류 종족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인간들은 일반 이집트인보다 우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은총을 결합할 것이었습니다. 이 은총은 여신의 여사제들로부터 태어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신중하게 선택된 아버지들의 최고의 자질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오직 자신에게만 부여된 신성한 의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다른 사제들이나 신전 당국과 공유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이 받은 신성한 명령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행한 의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의식들은 진정한 이집트 종교적 요소와 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혁신적인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혁신들은 전통적인 관행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의식들을 위반이 아닌 신성한 행위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신성한 뜻의 이행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조직적인 학대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영적인 지도자인 그의 보살핌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만부가 등잔불 아래에서 이 문서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있던 곳은 메렌레센부가 자신의 망상을 기록했던 지하 방이었습니다. 아만부는 종교적 권위와 완전한 감독 부재의 결과물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메렌레센부는 자신의 욕망이 신성한 명령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도전 없이 그 욕망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3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뒤따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일종의 자백 역할도 했습니다. 즉, 메렌레센부 자신의 증언을 대변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그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가 왜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었는지도 설명했습니다. 밤이 되자 습격은 완료되었습니다. 137명의 여성과 62명의 어린이들은 지하방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석양빛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들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메렌레센부는 구금되었습니다. 7명의 고위 사제들도 구금되었습니다. 이 사제들은 경비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참여를 통해 대사제의 시스템을 조장했습니다. 그들은 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으로 하토르 신전은 봉쇄되었습니다. 남아있던 사제들과 여사제들은 다른 신전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그 기능은 조사가 있을 때까지 정지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체포된 사제들 외에 메렌레센부의 작전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밝히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그것을 조장했는지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아만부는 발견된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막대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재판을 위한 증거로 사용될 기록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록들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신전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역사적 기록도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메렌레센부와 그의 공범으로 복무했던 7명의 사제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은 성장기인 페레트의 첫 번째 달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기원전 1453년이었습니다. 재판 절차는 파라오의 접견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투트모세 3세 자신이 재판을 주재했습니다. 대신과 아문의 대사제는 평가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의 형사재판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나 피고인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신성한 권위에 의해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살아있는 신으로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성한 신뢰를 위반했습니다. 메렌레센부는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파라오 앞에 서서 차분하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하 기록에 문서화했던 것과 똑같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환영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음입니다. 이 환영들은 그에게 우월한 인류 종족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하토르 여사제들의 통제된 번식을 통해 달성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들의 신중한 선택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지능, 힘, 건강을 기준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지하방의 조건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음식과 의료 제공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어린이 양육에 대해서도 또 논의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들이 언젠가 이집트를 위대함으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하토르의 직접적인 축복 아래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후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가 이해하기에 그는 신성한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그는 30년을 신성한 프로젝트에 바쳤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집트에 이로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현 세대가 그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이 신성한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고통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한 필요한 희생이었다라고 보았습니다. 파라오는 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기록하던 아만부는 파라오의 표정을 묘사했습니다. 그 표정은 혐오감과 연민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메렌레셈부는 너무나 망상에 사로잡혀 자신의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메렌레셈부가 말을 마치자 투트모세 3세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사제와 7명의 공범사제들은 마하트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하트는 이집트 사상에서 올바른 행동과 정의를 지배하는 우주적 질서였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보살핌 아래 놓인 여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권위를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조직적인 해악에 대한 정당화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형벌은 화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심각한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화형은 육체의 완전한 파괴를 보장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매장 관행을 방해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관행이 사후 세계에서의 존재에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생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의 존재 가능성에서도 지워질 것이었습니다. 형벌은 3일 이내에 집행되었습니다. 멘케페레나부와 그의 7명의 공범들은 묶였습니다. 그들은 공개 처형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테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토르 신전 아래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처형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권위를 남용한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망상에 대한 신성한 승인을 주장한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처형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장 신성한 공간까지도 미칠 수 있는 파라오의 권력을 입증했습니다. 지하방에서 살아있는 차에 발견된 137명의 여성들은 더 복잡한 문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운명과 지위는 불확실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수년간의 감금 생활 동안 반복적으로 유린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남자들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생산적인 나이였어야 할 시기에 정상적인 삶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살아남았습니다. 이집트 사회는 그들의 생존이 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위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파라오는 이 여성들이 비난받을 이유 없는 희생자들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행해진 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여사제로서 완전한 명예를 가지고 가족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여사제들은 크게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여신에 대한 봉사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기준으로는 관대한 행위였습니다.
그러한 사회는 종종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투트모세 3세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여성들에게 감금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가해진 불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법령은 이 여성들이 직면한 가혹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이사간 가족 출신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감금 생활 기간 동안 사망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가족들이 그들을 다시 받아들일 의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은 여성들이 겪었던 트라우마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성들이 데려온 아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아예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에 정착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그들의 과거가 알려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일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 없이 삶을 재건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방에서 태어난 62명의 어린이들은 더욱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발달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햇빛과 적절한 영양 없이 자랐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수년을 보낸 후 정상적인 감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아이들은 지하방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10년이 넘는 기간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기술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정상적으로 관찰과 놀이를 통해 이러한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합니다. 이 아이들 중 일부는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비정상적인 양육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구경거리로 취급되거나 하토르 신전에서 저질러진 범죄의 상기물로 회피되었습니다. 아멘에멧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의 운명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문서화를 활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기록들은 역사학자들이 맨케페레나부의 작전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방에서 구조된 137명의 여성 중 41명이 10년 이내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의 대부분은 질병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약화된 체질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러한 약화는 수년간의 지하 감금 생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여성들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일부는 50대와 60대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정상적인 이집트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파라오의 법령이 그것을 가능하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아이들의 결과도 마찬가지로 비극적이었습니다. 방에서 발견된 62명의 어린이 중 34명이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28명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결혼하거나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정상적인 출신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들은 감금 상태에서의 발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토르 신전은 2년 동안 폐쇄되었습니다. 이는 당국이 그 행정을 조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국은 맨케페레나부의 범죄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살아남은 사제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미래에 유사한 학대를 방지하는 방법을 결정했습니다. 지하방들은 잔해로 채워지고 봉인되었습니다. 그 입구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대 고고학자들은 방들이 존재했다는 증거조차 찾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1451년 신전이 재개방되었을 때 신전은 완전히 새로운 행정체제 하에 운영되었습니다. 사제들은 다른 신전에서 파견되었습니다. 새로운 감독 절차 또한 시행되었습니다. 이 절차는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신전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사제들의 복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면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하토르 신전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개혁들은
이집트 전역의 신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종교기관과 왕실 권력 사이의 관계를 바꾸었습니다. 아흐메네메스는 기원전 1450년에 조사를 완료하고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조사를 시작한 지 4년 후였습니다. 두었습니다. 그 조사는 멘케페레나부의 범죄를 밝혀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흐메네메스의 최종 보고서는 여러 개의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초기 증거부터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급습, 재판, 그리고 생존자들의 운명까지 다루었습니다. 그는 이 문서화가 행정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역사적 기록의 역할도 했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게 해줄 증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문서는 이집트 사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흐메네메스는 그의 보고서에 충격적인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결코 공개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증거를 축소하거나 억누르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조직적인 학대는 주요 신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3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이자 더 완전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구리 실린더 안에 봉인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무덤에 숨겼습니다. 그는 언젠가, 어쩌면 수세기 후에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하토르 신전 아래에서 일어난 일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발견은 3000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기 1923년에 영국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와 그의 팀은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족들의 계곡에서 작업했습니다. 이 지역은 왕들의 계곡 근처였습니다. 신왕국 시대 이집트의 엘리트들이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 무덤은 아흐메넴헤스로 확인된 한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투트모세 세 번째 파라오의 고위 서기관이었습니다. 자민이었습니다. 부장품 중에는 봉인된 구리 실린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열어 번역했을 때 아흐메넴헷의 개인적인 기록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기록은 하토르 신전 조사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 발견은 이집트학 내에서 즉각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카터는 그 기록을 전부 출판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 기록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고대 이집트 당국이 종교기관에서 일어난 조직적인 학대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 관리들과 종교 당국 대표들은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충격적인 내용을 출판하는 것이 이집트의 역사적 명성을 해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고통받았던 여성들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대중에게 알려질 것이었습니다. 그 논쟁은 수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흐메네멧의 증언은 부분적으로만 출판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학술 서적에서만 언급되었습니다. 이 서적들은 특정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 일반적인 내용만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세부 사항들을 세심하게 문서화했습니다. 최근 수십 년에 들어서야 역사가들이 완전한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번역본들은 요약하거나 의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들에 대한 완전하고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흐메네멧의 기록을 확인할 고고학적 증거는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카터의 초기 발견으로부터 수십 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1968년에 이집트 고고학자들은 테베 주변에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지표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여 고대 하토르 신전의 기초를 조사했습니다. 레이더는 넓은 공간들을 드러냈습니다. 이 공간들은 신전 유적 아래에 있었습니다. 건축 기록에는 이 지역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공간들은 아흐메넴헷이 그의 증언에서 묘사했던 배치와 일치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 공간들을 발굴하여 그 용도가 확인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장기 거주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조리 공간, 저장 공간, 그리고 수면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인골이 담긴 매장실도 발견했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골들은 기원전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는 아흐메넴 헷의 기록과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장난감과 수공예 작업을 시사하는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건들은 사람들이 장기간 거주하는 공간에서 축적될 수 있는 종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그들은 파편화된 파피루스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파피루스들은 필체와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이 파피루스들은 멘케페레나부의 것이라고 알려진 문서들과도 일치했습니다. 이는 대사제가 실제로 기록을 보관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대한 이 기록들을 지하 공간에 보관했습니다. 물리적 증거는 아흐메넴 헷의 증언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그의 기록이 실제 사건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모든 의심을 없애주었습니다. 기록이 꾸며지거나 지어낸 것이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기원전 1480년과 기원전 1454년 사이에 하토르 신전 아래에서 일어난 일은 고대의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조직적인 학대의 실제 사례였습니다. 이 학대는 3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견되어 중단되었습니다. 하토르 신전의 이야기는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이 질문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질문들은 고대 이집트와 현대 세계를 구분짓습니다. 그러한 조직적인 학대가 어떻게 30년 동안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왜 가족들은 딸들의 복지에 대한 모호한 확신을 받아들였을까요? 왜 그들은 직접적인 접촉을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호리와 같은 하급 사제들은 왜 수년 동안 침묵했을까요? 심지어 범죄의 증거를 발견한 후에도 말입니다. 멘케페레나부는 무엇을 통해 그렇게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들은 역사를 통틀어 나타나는 패턴들을 보여줍니다. 이는 기관의 권력이 종교적 권위와 불충분한 감독과 결합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멘케페레나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했습니다. 그는 명망 높은 기관을 통제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기관과 연관되기를 원했습니다.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잘못을 의심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정보의 흐름을 신중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을 고립시켜 그들의 증언이 외부 세계에 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침묵을 유지할 유인이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신전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의 사회적 결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급 사제들은 고위 성직자들로부터의 처벌을 두려워했습니다. 상인들과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신전의 후원에 의존했습니다. 관리들은 정치적 합병증을 야기할 수 있는 불만을 조사하지 않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가 구축한 시스템은 스스로 강화되었습니다. 침묵의 각층은 다음 층을 유지하기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신성한 사명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그가 공범들을 모집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공범들은 자신들이 신성한 목적에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지하 공간을 유지하는 것을 도왔던 7명의 사제들은 돈의 제한으로 모집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폭력의 위협으로 모집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일의 일부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참여는 여신에 대한 봉사로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학대 조장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고대 이집트 사회가 제한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정교함과 행정 능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강력한 기관을 조사할 방법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고립된 개인들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들은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을 옹호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사제들이 지하 공간으로 사라지자 그들은 사회적으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재는 종교적 설명으로 합리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설명을 기꺼이 또는 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맨케페레나부의 행위를 마침내 끝낸 것은 시스템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관의 감독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개인들의 용기였습니다. 이 개인들은 아니란 설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증거가 다른 것을 시사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급 사제 호리가 자신이 발견한 것을 보고했습니다. 3명의 핵심 인물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흐멘호텝은 하급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상관이 그의 우려를 일축한 후에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아흐멘헵은 고위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무트멘트는 탈출한 여사제였습니다. 그녀는 사막을 기어 탈출하여 자신의 고통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가 진실을 알게 되도록 살아남았습니다. 이 진실은 신전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개인들은 다양한 동기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도덕적 신념에서부터 관료적 철저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개인적인 생존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깼습니다. 이 침묵은 맨케페레나부의 범죄를 30년 동안 보호해 왔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중요한 점을 보여줍니다. 기관의 학대는 아무리 잘 보호되어도 취약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는 권위와 비밀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호한 개인들은 진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이 위험하거나 불편할 때에도 그렇게 합니다. 투트모세는 이 발견 후에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전들에 대한 감독 강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왕실 관리들은 종교기관을 조사할 권한을 얻었습니다. 이는 중요한 인정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권위가 절대적일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성한 주장도 개인들을 책임에서 면제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개혁들은 이집트 전역에서 신전이 운영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례들은 신왕국 시대의 나머지 기간 동안 이집트의 통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유산은 아흐멘헤베의 조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세한 문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록은 30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잊힌 사건들에 대한 증언을 제공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사건들은 전설로 치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흐멘헵은 2가지 기록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개인적으로 봉인된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해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관의 압력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압력은 불편한 사실들을 잊게 하거나 축소하려 합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은 아흐멘헵의 증언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발굴을 통해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정보 이상의 것을 복구했습니다. 그들은 기관 학대 패턴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패턴들은 현대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맨케페레나부가 자신의 행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침묵, 합리화, 그리고 두려움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기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그들은 다른 맥락에서 나타나지만 유사한 근본적인 역학을 보여줍니다. 여성들과 아이들은 그 지하 공간에서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개인으로서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인 학대를 견뎌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궁극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사회의 당국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흐멘헵의 증언에 세심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고고학 및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잊히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3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이 조사가 흥미로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고대 이집트의 가장 어두운 비밀 중 하나를 탐구합니다. 여러분은 권력과 종교적 권위가 어떻게 남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역사적 시대를 거쳐 발생합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알림벨을 켜주십시오. 은폐된 역사에 대한 미래 영상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영상들은 제도적 범죄를 다룹니다. 이 영상들은 과거에 대한 편안한 가정을 재고하게 합니다. 고대 역사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권력에 의해 학대가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이해하는 사람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학대는 용기와 끈기를 통해 종식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위치와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조사의 어떤 측면이 가장 충격적이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또는 현대의 주요 관심사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십시오. 이러한 관심사들은 기관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적 학대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시대의 유사한 패턴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파르 잔부를 30년 동안 보호했던 메커니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메커니즘은 오늘날 기관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보여줍니다. 그의 권위에 도전한 개인들이 보여준 용기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는 적절한 감독이나 책임 없이 권력이 행사될 때마다 해당됩니다. 하토르 신전 아래의 지하 방들은 이제 묻혀 있습니다. 방들은 사막의 모래와 잔해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방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어서 아마 완전히 발굴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증언은 남아 있습니다. 그 증언은 아멘, 헤브가 신중하게 보존한 문서에 존재합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그의 기록을 뒷받침합니다. 그 증언은 영원한 교훈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기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종교적 권위는 개인에게 책임에서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에 대한 처우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진실은 수천 년 동안 억압되어도 결국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진실은 희생자들이 기억되도록 보장합니다. 범죄는 미래 세대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록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우리는 고대 역사의 어두운 장들을 계속 탐구할 것입니다. 이 장들은 권력, 학대, 그리고 책임의 패턴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패턴은 수세기 동안 여전히 유효합니다.